인류 문명의 발전은 불연속적인 계단형 발전이었고 그 중심에는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에너지를 가공하는 방식에 따라 인류의 삶의 질이 결정됐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인류는 유사 이래 가장 세련된 형태의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가 우리 삶에서 사라져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이 당장 더운 여름날 에어컨 작동을 고사하고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이런 것들의 사용에 제약이 생겨서 개인적인 업무라든지 사회적 소통 것들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전기 에너지의 차단에서 비롯된 여러 제약을 고려한다면 전기 에너지는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 소비재라는 거죠. 그렇기에 그러한 전기 에너지의 수혜를 받고 있는 문명인이라면 최소한 전기 에너지가 생산되는 원리, 임의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가공하는 그 발전의 원리를 문명과 에너지 2편에서 공부하겠습니다. 바로 전자기 유도예요. 이 전자기 유도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려면 자기장과 자기력선 그리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고 난 뒤에 본격적인 진도 들어갈게요. 자기장이라는 것은 자기력이 적용하는 공간으로 이때 자기력이라는 것은 자기적인 성질, 자성을 띠는 물체끼리 작용하는 힘을 일컫습니다. 그때 자기력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시각화한 선을 자기력선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막대자석 근처의 자기력선을 분포를 봐왔을 건데 자석은 항상 N극과 S극이 쌍을 지어 존재합니다. 이때 자기력선은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자기력선은 도중에 끊어지지 않고 서로 다른 자기력선끼리 만나지도 않아요.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은 자기력선의 분포를 볼 때 자기력선의 간격이 비교적 좁은 지역이 있고 비교적 넓은 지역이 있는데요.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은 지역의 자기장의 세기는 강하며 반대로 간격이 넓은 곳의 자기장의 세기는 약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 내가 어떤 임의 지점의 자기장 방향을 알고 싶다면 예를 들어 나는 이 지점의 자기장을 알고 싶다. 이 자기력선의 접선을 그어보시면 이 접선의 화살표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동시에 여기에 나침반을 놓는다면 나침반에 빨간색이 칠해져 있는 자침, 그 N극이 가리키는 방향 또한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자기력선의 분포는 어디까지나 자석 바깥쪽의 자기력선 방향이에요. 우리가 공부하기를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정의를 했었는데 선생님이 자석 내부에 자기력선 그리지 않았죠? 여러분, 자기력선은 중간에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네, 안 끊어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미처 그리지 않은 이 내부의 자기력선을 이어서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어지겠죠. 그때 이 주황색 선들은 왼쪽을 향합니다. 자석의 내부는 뭔가 S극에서 나와 N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향하는 경향으로 보여요. 자석 내부와 자석 외부의 자기장 방향이 반대라는 거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 코일의 전류가 흐를 때 그 주위의 자기장의 방향을 여러분이 오른손으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코일은 이런 원통의 에나멜선이 여러 번 감겨있는 구조를 일컫고요. 솔레노이드라고도 부릅니다. 예를 들어 저항 쪽의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른다면 코일 쪽에는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겠죠. 이 전류가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기 마련인데 그때 여러분은 오른손으로 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에 손아귀에 코일이 있다 생각하시고 코일이 흐르는 방향으로 내 손가락을 감싸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내 손가락을 이렇게 감싸게 되면 그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나가게 그려주면 됩니다. 왼쪽으로 나가요. 그 말은 오른쪽으로 자기력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우리 살펴보았던 자기력선 분포에 따라 왼쪽으로 자기력선이 나가게 되는 것이니 여기는 자석의 N극에
Y극에 진행되며 오른쪽은 자동으로 X극이 됩니다. 반면 저항의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면 이 경우에는 코일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돼요. 이 경우에는 오른손을 이렇게 감싸야죠. 이렇게 감싸면 엄지손가락이 오른쪽을 향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자기력선을 나가게, 왼쪽으로 들어오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코일의 오른쪽이 자석에, 왼쪽이 자석의 S극이 돼요. 이 내용이 선행되어야 오늘 공부하는 내용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 전기 에너지의 생산 원리,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기 유도는 사실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과학 시간에 공부를 하고 왔어요. 이 전자기 유도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기장이 주변에 전기를 만드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이 전자기 유도가 발견되기 이전에 과학자들은 전류가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방금 살펴본 내용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었잖아요. 이를 토대로 전류, 전하의 흐름, 이거는 전기적인 현상입니다. 전기가 주변에 자기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토대로 과학자들은 자연의 대칭성에 입각하여 자기가 전기 또한 만들지 않을까, 거꾸로 생각하기를 시도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가설은 10년 뒤에 영국의 과학자 패러데이에 의해서 정설로 뒤바뀌게 됩니다. 이때 패러데이가 실험했던 상황은 다음과 같아요. 이 코일을 가만히 두고 자석을 왔다 갔다 움직였을 때 여기에 전류가 흐르다라는 사실을 토대로 분명히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 여기 어딘가에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전류라는 것은 전하의 흐름입니다. 응당 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수압이 필요하듯이 전하가 흐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전압이 필요하겠죠. 보통 이 전압의 역할을 하는 것은 건전지입니다. 그런데 이 코일에 건전지가 연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전류가 흐르더래요. 언제? 자석이 또는 코일이 움직일 때에만. 이러한 인과관계를 토대로 패러데이는 이 자석 주변의 자기장, 그리고 움직임, 공간에 대한 개념이죠. 이 자기장과 공간에 대한 기하학적인 관계에서 전압의 역할을 하는 무언가를 뽑아낼 수 있겠다라는 통찰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패러데이는 자기장과 공간의 기하학적인 관계, 자속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전자기 유도 현상을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패러데이가 활용했던 자기장과 공간에 대한 기하학적인 관계를 자속이라고 합니다. 자속은 여러분들이 보통 기상예보에서 홍수가 터졌을 때 이 강물의 유속이 얼마나 될 것이다라는 예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 강물의 흐름, 유속, 그에 비례해서 자기장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속은 기호를 이렇게 쓰고 파이라고 읽습니다. 자속은 정의하기를 단위 면적을 지나는 자기장의 세기예요. 이때 자기장의 세기는 기호를 B라고 지칭합니다. 따라서 이를 수식화한다면 자속 파이는 자기장과 자기장이 지나는 면적의 곱으로 정의가 되어요. 이때 N극이 코일을 향해 가까이 오는 순간을 봅시다. 처음에는 N극과 코일 사이의 간격이 이만큼이었는데 델타 T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는 이만큼 가까워졌어요. 이 경우에 어떤 차이점이 생겼는지 자기력선을 그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석 N극으로부터 자기력선이 나간다고 했죠. 그리고 자석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자기장이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자석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자기력선의 간격을 넓어지게 표현한 겁니다. 물론 4개보다 더 많겠지만 편의상 4개만 그릴게요. 이 경우에는 코일의 면적 A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4개 중에 2개 뿐입니다. 반면 델타 T 이후에는 뭐 자석이 바뀐 건 아니니까 이렇게 똑같이 자기력선의 분포가 그려지게 될 텐데 이 경우에는 같은 면적 A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2개가 아니고 4개로 증가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많아졌다는 건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다는 걸 의미하나요? 넓다는 걸 의미하나요? 네, 좁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자기력선 간격이 좁다면 자기장의 세기가
커진 겁니까? 작아진 겁니까? 그렇죠. 작아진 거죠. 따라서 델타 t 전에 처음 상황에서는 A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이만큼이라서 자속의 크기가 이렇게 정의되었는데 델타 t 이후에는 같은 면적 A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자속 또한 이렇게 커진 거예요. 결국 자석과 코일의 움직임에 따라 발생한 물리량은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이고 이 값이 유효할 때에만 전류가 흐른다라는 겁니다. 패러데이가 실험하기를 자석과 코일이 가만히 있는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거든요. 자석과 코일이 움직일 때 유효한 물리량, 이게 바로 건전지 대신에 전압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인과관계를 얻게 된 겁니다. 얘가 전압의 역할, 이 전압을 유도 기전력이라고 부르고 이 유도 기전력에 의해 흐르는 전류 I를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러데이는 이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율에 비례할 것이다 라고 관계를 내놓게 돼요. 그럼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어야겠죠. 실제로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움직임이 빠를수록 더 큰 전압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2초라는 시간 동안 자속이 10만큼 바뀐 경우와 2초라는 시간 동안 자속이 4만큼 바뀐 경우, 이 둘 중에 분수값이 큰 경우는 왼쪽이죠. 분수값이 크다는 건 전압이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은 시간 동안 자속이 드라마틱하게 바뀐 이유는 자석과 코일의 움직임이 빨랐기 때문이겠죠. 다시 말해서 자석과 코일의 움직임, 그런데 그냥 움직임이 아니고 상대적인 움직임. 여기서 상대적인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자석과 코일이 움직이는데 서로 같은 방향, 같은 빠르기로 움직이는 경우, 이 경우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자석 입장에서 또는 코일 입장에서 상대방이 정지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옆에 운전하고 계시는 부모님, 시속 100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진 않죠.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죠. 서로 같은 방향, 같은 빠르기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정지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상대적인 움직임이 있어야만 이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가 유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빠르면 빠를수록 유도 기전력의 세기가 강해진다. 그 다음, 똑같은 상황인데 조금 더 센 자석을 쓰는 경우에도 유도 기전력의 세기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자속을 정해야 하는 식이 자기장과 그 자기장 면적,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의 곱이었잖아요. 자석이 세다라는 건 자기장의 세기, B가 크다는 거죠. 똑같은 실험 상황에서 자기장이 크다면 분자의 변화폭이 커질 수밖에 없기에 더 큰 전압이 생기겠죠. 그래서 두 번째, 자석이 셀수록 유도 기전력의 세기 또한 강해진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코일의 감은 횟수가 증가할수록, 코일의 감은 횟수가 증가할수록, 여기서 n이 의미하는 것은 코일의 감은 수입니다. 코일의 감은 수가 증가할수록 더 강한 유도 기전력이 걸리더래요. 그래서 이러한 실험 관계를 총합하여 패러데이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란 코일을 감은 횟수 그리고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율의 곱으로 정의가 됩니다 라고 결론을 지은 거예요. 이를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우리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에 관련된 요인과 그 관계에 대해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패러데이 법칙의 마지막 피스는 이 부호 마이너스입니다. 이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것, 바로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1학기 통합과 물리 파트에서 공부했던 개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물체의 운동 습성을 두 글자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관성이라고 했죠. 이 관성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뉘앙스는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다시 말해 변화를 거부하고자 하는 자연의 진리이며, 이러한 자연의 진리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전자기 현상에서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 전자기적 관성에 따라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N극이 가까이 오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N극이 가까이 오면 이를 거부하기 위해서 코일이 하나의 자석이 되어요. 이때 가까이 오는 N극을 거부하려면 코일의 윗면은 자석의 N극이 되어야 N극을 밀어낼 수 있겠죠. 자동으로 코일의 아랫면은 S극이 됩니다. 반대로 N극이 멀어지는 상황에서는 역시 이를 거부하기 위해서 멀어져가는 N극을 잡아 당겨야겠죠. 이 경우에는 코일의 윗면이 S극이 되고 아래쪽이 N극이 돼요. 여러분, 코일이 자석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 코일에 자기장이 형성이 됐어요. 이 자기장을 만드는 원인, 바로 전류였죠. 여기에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전류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바로 전압이었죠. 따라서 여기에 생기는 전압에 따라 전류가 흐르고 그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결국에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한다. 즉, 전자기 유도가 발생할 때 이 전압의 방향은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라는 그 문장을 마이너스라는 부호로 간략화한 걸 본 겁니다. 이 마이너스로 표현한 사람이 렌츠였고, 따라서 이를 렌츠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N극이 가까이 올 때 자기장이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됐기에 이 코일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윗방향을 향하죠. 자기장의 방향은. 이 자기장을 만드는 전류 방향은 오른손을 펴서 엄지손가락을 자기장 방향 윗방향 세팅하고 네 손가락이 감싸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코일 쪽에서 이렇게 흐르죠. 따라서 저항 쪽에는 전류가 윗방향으로 흘러요. 반면 N극이 멀어질 때에는 자기장 방향이 아랫방향으로 형성이 되어서 이러한 아랫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 전류는 엄지손가락 아랫방향으로 네 손가락 이렇게 감싸지기 때문에 코일 쪽의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저항 쪽에는 아랫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실제로 패러데이가 실험하기를 코일에서 자석이 가까이 올 때 멀어질 때 검육의 바늘이 반대로 움직였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렌츠 법칙이었다. 다시 말하면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자기 유도는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결정해준다. 조금 더 범용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움직임이 발생하면 이 코일의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즉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압의 방향이 결정된다. 이를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현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S극이 가까이 올 때 멀어질 때 볼게요. S극이 가까이 오면 거부해야 되기 때문에 코일의 윗면이 S극, 아래쪽이 N극, 자기장 방향 아랫방향, 전류 방향 오른손 엄지손가락 아래쪽으로 네 손가락 이렇게 감싸지기 때문에 코일 쪽의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저항 쪽의 전류가 아랫방향으로 흐릅니다. 반면 S극이 멀어지는 경우에는 멀어져 가는 거 잡아야 되죠. 방해하려면 위가 N극, 아래가 S극, 자기장 방향 윗방향 따라서 전류 방향 아까와 반대로 흐르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 렌츠 법칙은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을 할게요. 코일로 된 터널을 자석이 V0라는 속도로 통과하려고 합니다. 통과하고 난 뒤의 속력을 V라고 할게요. 이때
이 속력의 대소 관계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모든 마찰과 공기 저항이 무시됩니다. 그럼에도 코일을 통과하면서 속력은 느려지게 돼요. 속력은 V0가 더 빠릅니다. 그 이유를 보자는 거예요. 파란색 지점은 N극이 코일에 가까워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일은 가까이 오는 N극을 거부하기 위해서 밀어내는 척력을 작용하기 위해 코일의 왼쪽이 N극이 되고 자동으로 오른쪽이 S극이 돼요. 따라서 서로 같은 극으로 인한 자기적인 척력으로 자석은 왼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반면 코일을 통과하는 순간 이 주황색 지점에서는 S극이 코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방해하기 위해서 코일이 S극을 잡아당겨야죠. 코일의 오른쪽이 N극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왼쪽은 S극이 돼요. 따라서 N극과 S극 서로 다른 자극이기 때문에 자기적 인력에 의해 자석에게 왼쪽으로 힘이 작용해요. 어때요? 결과적으로 자석이 움직이는 오른쪽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마찰력처럼요. 운동하는 방향에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하다 보니 속력은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물체 속력이 줄어든다는 건 물체의 무슨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죠.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거죠. 처음에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이 하얀색 만큼이었다고 합시다. 자, 하얀색 그래프는 자석의 운동 에너지. 그런데 코일을 통과하고 나서는 속력이 줄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줄었어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 이외의 무슨 에너지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이 운동 에너지 처음 양이 자석과 코일의 전체 에너지 양이라고 가정합시다. 하얀색 점선이 에너지 총량이에요. 어쨌든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돼야 됩니까? 변해야 됩니까? 보존돼야 되죠?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이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 것만큼의 빈자리를 또 다른 에너지가 채워주어야만 에너지 보존 법칙이 만족이 되는데 이 노란색 에너지의 정체가 무엇일까? 바로 코일과 자석의 상대적인 움직임에 따라 발생했던 자기장과 그 자기장을 만드는 전류, 즉 전자기 에너지가 그 노란색 에너지라는 거죠. 만약에 전자기 유도가 발생했을 때 이런 전자기적 관성이 없어서 변화를 거부하지 않았더라면 운동 에너지는 변함이 없었겠죠. 일단 마찰, 공기장 다 무시했었으니까. 그럼 운동 에너지는 원래 이만큼으로 보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석이 코일을 통과하면서 이 코일의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은 변화하기 마련이기에 시간에 따른 자석의 변화율과 코일의 감소수를 곱한 크기만큼의 전압이 걸리게 되고 그 전압에 따라 전류가 흐르고 그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어서 노란색만큼의 전자기 에너지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전체 에너지량은 처음보다 오히려 늘어나 버리는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죠.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돼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필연적으로 전자기 유도가 발생할 때 생성되었던 전자기 에너지를 고려한 만큼 운동 에너지를 삭감해야만 했다는 거죠. 필연적으로 변화를 거부해야만 했다. 다시 말해 렌츠 법칙은 전자기 현상에 맞게 각색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렌츠 법칙이 가지는 심오한 의미였어요. 이제 마지막 다양한 발전 방식에서 에너지 전환 과정 보겠습니다. 세 가지 과정만 볼게요. 화력 발전에서는 석탄과 석유에 내재되어 있는 화학 에너지, 석탄과 석유를 떼워서 물을 끓이죠.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증기가 되면 그 증기의 힘으로 발전기를 돌립니다. 발전기가 회전하면서 그 운동 에너지, 그게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수력 발전에서는 높은 곳에 있는 물을 방류하면서 발전기를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전기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 원소처럼 가만히만 둬도 붕괴되기 쉬운 불안정한 이 방사성 원소에 내재되어 있는
핵 에너지로 물을 끓이는 거예요. 이게 열 에너지로 전환되고 물이 증기가 되면 그 증기의 힘으로 또 발전기를 돌립니다. 운동 에너지 그리고 전기 에너지. 그래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세 가지 발전 방식들은 공통적으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활용되는 원리가 오늘 공부했던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를 통해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렌츠 법칙 때문이었다 확인했습니다. 사실 발전 방식들은 동력원들의 차이만 있을 뿐 결말은 똑같아요. 발전기를 돌리는 동력원이 석탄소유냐, 물이냐, 방사성 원소냐 그 차이일 뿐이지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는 전자기 유도로 동일합니다. 오늘 공부하는 내용을 총망라를 하면 우리가 문명과 에너지 1편부터 오늘 공부한 내용까지 총망라하면 에너지와 함께하는 삶은 유인원의 직립보행을 기반으로 시작된 소통과 협업, 거기에서 유도된 농업에서 시작이 되었죠. 이 농업 덕분에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진 인류는 뇌가 발달되게 되고 이 발달된 지적 활동으로 인해 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으며 이 과학의 발전은 증기기관의 탄생 그리고 패러데이로 하여금 전자기 유도를 발견하게 해주어서 지금 우리가 전기 에너지의 수혜를 톡톡히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세상에 대한 이해가 한 걸음씩 도약할 때마다 늘 그 뒤를 따라오는 건 커다란 기술 발전이었어요. 그렇기에 그 시차 속에서 우리는 꾸준히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릴 노래는 우원재와 그레이 로꼬의 시차입니다. 지평선 넘어 저 내려가는 태양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떠오르는 태양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누군가 꿈을 꾸는 그 시간에 또 다른 누군가는 두 눈을 똑바로 뜬 채로 꿈을 키워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시간이 남들과는 다소 다를지라도 그 시차 속에서 나의 삶을 강단 있게 꾸려갈 수 있었던 것은 내 시간은 남들이 돈 주고 가는 파리의 시간과 다를 바 없이 소중하다라는 역발상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때로는 이런 역발상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숨어있던 가치를 드러나게 해줍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전자기 유도 또한 전기와 자기의 관계를 거꾸로 보았던 패러데이의 역발상에 의해 드러났으며 그 전자기 유도 덕분에 우리가 지금 전기 에너지의 수혜를 받는 것처럼 이 역발상이라는 사고방식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중요한 가치를 드러나게 해주어요. 오늘도 논리를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